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직장인 여성들이 번아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글로벌 리더십을 세우도록 돕고 있는 솔코치입니다. 직장인 여성 커뮤니티 특성상 이직, 취업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와중에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그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2025년 지금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들은 새로운 도시나 분야로 전환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문과생, 외국인, 낮은 GPA 등 여러 가지 저의 약점을 뚫고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제 MBA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최고 수준의 연봉과 패키지로 탑 오퍼를 받은 실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약점 투성이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때 제가 잘했던 것과 실수했던 것들을 다 묶어서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쌓은 제 네트워킹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 네트워크가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퍼를 받아내는데 핵심이었던 제 네트워킹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했던 정말 큰 실수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솔직히 공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실수를 피하셔서 저처럼 큰 환난을 겪지 않으시고 취업 후에도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커리어와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과거 실수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2017년 제 실리콘밸리 구직 당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2016년에 캐나다에서 컨설팅 회사에 다니며 매주 다른 나라로 출장을 다니던 와중에 미국 MBA에 지원을 했고 2016년 12월 중순에 제 일진망이었던 다트머스 턱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작이 8월이라서 합격 통지를 받은 12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이 비어 있었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했어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대로 일을 하면서 학교 시작 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지내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옵션이었고요. 또 다른 선택은 회사를 그만두고 MBA 전에 스타트업이나 봉사활동, 여행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골랐던 옵션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8개월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모하고 가장 비싼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12월에 합격 통지를 받고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보내고 1월이 되자마자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가방을 싸들고 실리콘밸리로 야반 도주하듯 급 이사 가서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 무모하고 비싼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게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준 결정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경험이 실리콘밸리 취업에 가장 큰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MBA 학생이었다 보니까 흔히들 단순히 MBA 프로그램만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이 된 거 아니냐, 뭐 나는 MBA가 아닌데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다른 MBA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선택들을 했고 그 다른 선택들을 한 이유나 제가 했던 선택들은 MBA나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해외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지금 취업한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 첫 번째,
첫째는 자기 객관화로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MBA 시작 전 8개월 동안 가장 무모하고 가장 비싼 실리콘밸리 행을 선택했던 것은 앞으로 미래의 구직 활동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제 약점들을 미리 잘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MBA에 들어간 후에 실리콘밸리 취업에 도전을 한다면 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이 가장 큰 취업의 장벽이 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신분이라 지원 가능한 회사가 한정돼 있어 경쟁이 더 세니 취업이 더 어렵고, 또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없이 100% 문과생 출신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게 있었던 건 바로 12월에 이른 합격 통지로 생긴 8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MBA가 시작되고 나서 다른 동기들과 같은 속도로 준비하면 저의 이런 약점들 때문에 제가 한없이 MBA 구직 시장에서 밀릴 거라고 봤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약점을 보완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최대한 빨리 넘어가 일단 단기 코딩 학교에 등록해 코딩 공부를 시작을 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안 링크드인을 샅샅이 뒤지면서 학연, 지연, 나라, 심지어 성별까지 들먹이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저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이 있다 싶으면 온갖 공통점을 꼬투리 잡아 커피챗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과생이 몇 달 코딩학원 다닌다고 엔지니어 수준으로 바로 코딩을 하긴 어렵습니다. 잘 하려면 하루 종일 그걸 잡고 파고 들어야 하는데 저는 적성에도 맞지 않았어요. 문과생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시기의 흔적이 면접에서 제 노력으로 읽혔고, 사실 코딩을 잘하건 말건 그 코딩 학교에 등록을 하고 잠깐이라도 다녔다는 경험에 대해서 향후에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애초에 저는 코딩으로 취직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테크 회사에 취직을 할 때 핵심인 개발자들을 이용하려는 태도와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저의 그런 노력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신호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문과생이라 불리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그저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객관화로 약점은 이렇게 보완을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포지션 기준으로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런데 솔코치님, 제 자신을 어떻게 하면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 자신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개인 나와 구직자 나의 캐릭터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이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약점을 맞닥뜨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취업 과정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직자로서의 약점을 인간으로서의 못난 점으로 착각해 내 자존감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로서 모든 포지션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포지션에 들어가고 싶다면 회사의 SWOT 아날리시스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을 해서 약점을 파악을 해야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화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내 자신감과 자존감에 타격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될까? 안 될까? 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약점은 그저 회피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력서나 면접에서 그 점이 드러날 때마다 숨기려 하고 더 무너지고 기가 죽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구직을 생각 중이라면 일단 첫 번째, 구직자와 인간 나를 먼저
분리하세요. 그럼 구직자로서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 나와 구직자 나를 분리하면 생기는 장점들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내 강점과 약점을 훨씬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구직 중에는 거절을 많이 겪죠. 내 약점들도 계속 부각되게 되는데요. 그걸 내 존재 자체의 부정으로 받지 말고 구직자 나에게 온 피드백으로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건 구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도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이제 해외 직장인 여성들 코칭을 시작을 하면서 코치솔과 인간솔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코치솔이 제 코스와 커뮤니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좀 더 용감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시행착오가 생겨도 인간솔의 자존감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치솔은 결국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약점은 그냥 구직자로서 보완사항이라고만 보고, 제가 코딩학교 등록하고 네트워킹을 열심히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구직자와 개인 나를 분리하면 생기는 2번째 장점, 바로 감정 낭비가 줄어들고 멘탈을 단단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나와 개인 나를 그냥 머릿속 캐릭터로만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시간까지 분리해 정해진 시간에는 구직자 모드를 켜고 끝나면 이 구직자는 퇴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들 구직 중에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잠도 설치며, 심지어 꿈속에서도 구직자 모드로 장기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을 이력서 수정, 전략 검토 및 여러 가지 수정을 한다면 12시부터는 잠깐 30분이라도 구직자 모드가 아닌 인간 나로서 회복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회복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구직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요. 운동, 산책, 야외에 나가 햇빛 쬐기,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기 같은 일을 하면서 인간 나로서의 가치를 꾸준히 회복을 시켜야 구직 활동처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일을 번아웃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와 개인 나를 분리하면 생기는 3번째 장점, 진짜 중요한 수치를 올리게 됩니다. 구직자 나로서의 자잘한 성과 하나하나에 감정 낭비를 안 하고 그저 성과를 수치로 보게 되고 그 수치를 관리하면 성공률을 높이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커피챗 메시지 발송 건수, 메시지에 대한 답장률, 지원한 포지션에서 인터뷰로의 전환율,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의 인풋을, 여러분의 노력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수치를 높이는 실험을 해보고 수치를 꾸준히 기록을 하세요. 어느 순간 이런 중요한 수치들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을 다시 한다면 개인 나와 구직자 분리를 통해 약점 보완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다시 취업 준비한다면 할 것 2번째, 바로 이력서 밖에 무형 자산에 신경 쓰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리콘밸리에 올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네트워킹의 힘이었습니다. 이미 컨설팅에서 전 몇 년을 일을 했었고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 경력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자격증 한두 개 더 붙인다고 해서 제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직, 취업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는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완벽히 채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아까 1번에서 했던 자기 객관화를 기준으로 내가 다른 지원자와 비교해 밀리는 지점은 어디인지 지금 당장 한정된 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면접관으로도 참여하고 리크루터들과 얘기를 해본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job description에 적힌 기본 요건들은 다들 갖추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상으로는 지원자들이 그렇게 크게 갈리지가 않아요. 이때 당락을 가르는 것은 이력서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입니다. 숫자로 이력서에 적기 어려운 무형 자산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뢰도, 문화 적합성, 캐릭터, 내부 평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네트워킹의 목적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는 지원자와 서류로만 만나는 지원자는 출발선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네트워킹 혹은 인맥을 핵이라고 일컬으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네트워킹은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culture fit, 우리 회사 문화에 잘 맞는지 문화 적응도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고용에서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을 잘못 고용하면 회사와 팀의 재정적 손실이 매우 커요. 그래서 비슷한 후보라면 기왕이면 내부 추천이 있는 쪽이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낮습니다. 또 미국은 같은 실리콘밸리라도 회사마다 문화 차이가 천차만별이라서 서류 조건이 완벽해도 회사 조직 문화가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 내부를 이해하고 나 역시 그 문화를 체득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 적합성을 끌어올립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연애, 결혼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데이팅 앱에서 처음 만난 사람보다 부모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사기에 당할 위험 요소가 낮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회사에서도 내부 추천이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을 잘못 고용할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자, 이제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네트워킹 팁 첫 번째, 공통분모 찾기. 여러분,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6년째 일을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주 커피챗 요청 이메일을 받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모든 이메일에 답장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눈길이 가는 이메일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의 공통분모가 많이 보이는 이메일들입니다. 공통분모가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제 링크드인을 보고 제가 해온 일이나 소속 회사와 아주 작은 접점이라도 짚어주시면 그 한 줄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요. 내가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면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경험을 하신 것을 보았고 요즘 제가 그쪽에 대해 공부 중이라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정도의 정석만으로도 시선이 확 달라집니다. 왜 나여야만 하는지, 왜 저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것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동기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실리콘밸리에 취직하고 싶은데 30분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혹은 AI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만나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너무 제너럴하면 이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보내셨을까요? 너무 좀 성의 없이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여러 사람한테 보낸 그런 느낌이 나서 저도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을 내야 할 그런 동기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 코칭 활동을 하면서 제게 커피챗 요청이 확 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게 커피챗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면 또 이 영상 때문에 커피챗 요청 수가 늘어서 다 답변하지 못함임을 이해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듯 한 명 한 명 답장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들을 개인화하지 말고 수치화해서 생각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 코र्स Burnout to Badass에 등록하신
해외 한인 직장인 여성분들은 저와 언제든지 커피챗 면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베타 기간 동안만이니까 베타 기간 동안 등록하신 분들은 저와 커피챗 많은 사용 부탁드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실리콘밸리에 연고가 전혀 없이 이사를 간 후 하루에 10통 이상 링크드인으로 찾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링크드인을 샅샅이 보면서 학연, 지연, 같은 단체, 비슷한 산업 등 아주 작은 연결고리라도 찾아 공동 분모를 먼저 던졌고 그걸 바탕으로 커피챗을 정중히 제안을 했어요. 그냥 만나주세요 보다 공통점을 확인하고 왜 당신이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초대하면 반응이 훨씬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연애에 비유하자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결혼이 급하니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당신이 나에게 결혼 상대로 완벽한지, 왜 당신이어야만 하는지 이 이유를 공통분모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상대방의 반응이 훨씬 더 긍정적이겠죠? 이 공통분모 찾기는 이 코스의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사람을 끌어모으는 에이스 소통법에 대해서 깊게 설명해 놨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네트워킹 팁 두 번째. 네트워킹 하는 나와 인간 나 분리하기.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구직자 나와 인간 나를 분리를 해야 약점을 객관적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킹을 할 때 답변이 안 온다고 자존감 떨어지고 상처받고 이러면 네트워킹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져요. 답장이 없어도 인간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직자 나에게 온 데이터로만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감정 소모가 확 줄고 바로 개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네트워킹 성공률을 수치화하세요. 예를 들어서 커피챗 이메일을 10통 보냈는데 답장이 딱 하나 왔어. 그러면 답장률은 10%입니다. 이때 왜 9명은 답장이 없지? 라고 하기보다 이 10%의 답변율을 어떻게 하면 20%, 25%, 30%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올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뭐 이메일의 첫 문장, 이메일 내용, 공통분모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A/B 테스트 하듯 마케팅에서 A/B 테스트 하듯 하나하나씩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 챗GPT 같은 도구로 객관적 분석이 아주 쉬워졌는데요. AI를 통해서 이메일 분석 적극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잘한 결과에 자존감 타격을 입지 않고 감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되면서 어느 순간 답장률이라는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는 곧 구직 성공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 외에 이력서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위해 제가 했던 투자는 리크루터들에게 더 많은 공통분모와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디테일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단계를 지나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커넥션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연결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운도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MBA를 했던 다트머스 학교는 실리콘밸리와 아주 먼 뉴햄셔 주에 있었죠. 이 점이 저는 실리콘밸리의 현지 지원자들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MBA 시작 8개월 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보통 외국인 MBA 학생들은 학교가 있는 뉴햄셔에 도착을 하고 나서 휴대폰을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부와 동떨어진 지역 번호를 쓰게 돼요. 그런데 저는 리크루터가 제 이력서를 보고 전화할 때 최대한 현지 지원자 같은 친숙감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번호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데 애를 썼죠. 당시는 학교 시작 전이라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서 지인 명의로 새 번호를 개통하고 제가 매달 요금을 그 지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집요한 디테일이 쌓여서 운을 만듭니다. 네트워킹 외에 또 다른 무형자산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간접 경험입니다. 실리콘밸리로 처음 떠날 때는 자세한 계획이나 인맥 없이 관광객 신분으로 갔는데요. 최대한 많은 실리콘밸리 현지 경험을 해서 현지화한다라는 이 큰 그림을 갖고 갔습니다. 그 후 8개월간 수많은 분들과 커피챗을 꾸준히 하며 여러 회사에 대해 속속들이 정말 잘 알게 되고 또 코딩 학교를 다니며 코딩 꽝이었지만 어쨌든 현재 개발자분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었고 각종 이벤트도 열심히 참가하던 중 이어진 인연으로 결국 스타트업에서 인턴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턴십에서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정부 정책은 어떻게 달랐나요? 라면서 이런 로지스틱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이런 경험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오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당연히 계획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해보기도 전에 비자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라고 바로 선부터 긋지 않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어려운 문제풀이를 피하려고 하는 회피 도구로 사용하는 핑계일 수가 있어요. 일단 움직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 정보를 얻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비자 문제로 당장 페이드 인턴십이 어려울 때는 봉사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업계의 리듬을 익히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안 되는 이유 찾기보다 기회가 생길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무형자산은 이력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면접과 네트워킹에서 저를 기억하게 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MBA 전에 보낸 8개월간 만든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MBA 1학년 시작하자마자 제가 추진하고 주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대표해 실리콘밸리 테크 트랙을 기획을 해서 다녀왔고 이후 면접 기회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성적, 전공, 로컬 백그라운드 등 저보다 더 쟁쟁한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면접률이 굉장히 높았고 면접에서도 거의 매번 저의 이 8개월간의 실리콘밸리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풀타임 오퍼로 이어졌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기 객관화로 약점을 보완하고 이력서 밖에 무형 자산을 촘촘히 챙기는 것. 수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핵심이고 지금 취업 준비를 다시 한다고 해도 이것들을 더더욱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간과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자, 저는 취업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치명적인 실수.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서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직 준비 내내 실리콘밸리 취업이라는 간판만 보고 달렸습니다. 약점 보완도 했고 사람들 간의 연결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놓친 건 바로 내가 왜 이걸 원하는가 였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행복인데 채용 과정에서 연봉 같은 것들에 점점 집착을 하다 보니 오히려 행복이라는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돈과 취업을
저라는 사람의 가치의 전부와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서 올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제가 원하던 입사 오퍼를 받고도 큰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큰 노력을 했나? 이 이유를 모른 채 바라던 제안을 받고 나서 큰 공허함에 빠지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취업 준비를 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5년 뒤 내가 원하는 하루와 주말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오늘부터 그 삶을 살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원하는 삶을 오늘 당장 100% 그대로 살 수는 없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오늘부터 조금씩 살아내는 연습을 한다면 취업을 넘어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치명적 실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취업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취업이 있어야만 내 인간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그래서 내 삶과 행복의 모든 조건을 이 취업 하나에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5년 뒤 원하는 삶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 리듬을 지키면서 구직 준비 또한 그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구직자의 나로 보내는 시간, 중간중간 인간으로서의 나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꼭 챙겨주세요. 행복은 합격 소식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한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공허함과 번아웃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때의 저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 내가 원하는 삶은 오늘부터 가능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늘 응원하는 솔코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